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 요청 테마 중에 그 연개소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개소문 진짜 일대기 1편 시작. 연개소문은 일단 그 이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사람들은 연개소문의 이름을 천개소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삼국사기 개소문 열전, 개소문 혹은 개금은 성이 천씨고 스스로 물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천개소문이 진짜 이름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길게 지속돼요. 무려 18세기까지 사람들은 계속 천개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18세기에서야 뒤늦게 겨우 연개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건데 그걸 밝혀낸 학자가 바로 18세기 조선 실학 및 성리학자 그리고 유명한 동사강목의 저자 안정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서에 써 있다고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만 들일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건데 안정복이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그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의 귀신, 이 귀신은 이제 그 고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한 신료라는 얘기죠. 연정토가, 귀신 연정토가 신라로 내항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연정토. 근데 이제 통고, 신당서 이런 사서에 보면 정토는 개소문의 아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정토가 개소문의 아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나라 황제 고조 이연, 당고조 이연, 여기 그 연자가 이제 연개소문 할 때 그 연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휘한 거다. 그러니까 이름을 피한 거다. 그래서 천으로 바뀐 거지. 원래는 연정토, 연개소문 이렇게 연씨였던 거다. 이렇게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게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동사강목이 1778년 이제 나온 거니까 불과 240년 밖에 안 된 거고 거의 1000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했던 연개소문의 진짜 본명이 아주 뒤늦게야 비로소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1000년 넘게 본인의 성씨조차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던 후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하의 연개소문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확실하게 정답이다, 이 인물 이름은 이거다 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분명히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안시성주 이름이 정말 양만춘일까? 근데 이 얘기하면 또 뭐 양만춘을 부정하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형적인 난독증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이름일 수가 있는데 양만춘이 아니라 그 양만춘이라고 당서연이라는 소설책에 의해서 그걸 기반해가지고 정답으로 확정해버리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실존 인물, 실존 영웅이신 안시성주에 대한 결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알았다고 난 다 알았다, 끝났다, 이외엔 없다. 얼마나 깝깝한 일입니까? 연개소문 사망 후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삼국사기 김부식이야 모든 사람들이 천개소문이 정답이다. 아무도 의심을 안 했던 거잖아요. 무려 1000년 동안. 그걸 불과 240여 년 전 한 학자가 의구심을 품고, 정답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새로운 탐구를 해서 밝혀낸 거 아닙니까? 아직도 세상엔 밝혀지지 않은 진실, 억울한 진실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럼 이제 성, 연이냐 천이냐 뭐 이건 이렇고, 그럼 이제부터는 연개소문 이름 전체, 그러니까 이제 성연 플러스 이름 개소문, 이 이름 전체적인 요거에 대한 이제 진위 및 의미, 또 그를 통해 유추해보는 연개소문이란 인물과 그 집안의 정체, 이런 걸 한번 알아보죠. 삼국사기에 보면 연개소문 이름이 2개가 언급이 됩니다. 삼국사기 개소문 혹은 개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뿐만 아니라 이름도 개소문일 수도 있고 개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뭐야? 그럼 실제 이름은 또 연개금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일단 성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건데 그 나중에 당으로 귀부한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이가 당에서 이제 천남생으로 개명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꾼 건데 그건 이제 원래 이 연씨 성이 담고 있던 그 뜻이 이제 그 천자하고
좀 뭔가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꿨겠죠. 그러니까 이 천자로 바꿀 때도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뭔가 의미적으로 통하니까 이렇게 이제 천으로 넘어간 걸 텐데, 이 연자는 아시겠지만 이제 못 연자, 뭐 천은 이제 샘천자, 뭐 온천, 광천수, 뭐 물이 괴어 있는 못샘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이걸 보면 연개소문 집안이 그 샘, 못, 뭐 물이 샘솟는 그런 지역의 유지 이런 거였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물은 중요하죠. 뭐 1등급 광천수가 막 콸콸 나오는 그런 수맥원,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류의 거를 장악하고 그를 통해서 사실 그 모든 산업이 그 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시절이라면 농업, 뭐 물이 절대적이고 제조업이라고 해도 사실 물 없이는 안 돌아가죠. 예나 지금이나. 해서 이제 그 수원, 수맥 이런 걸 좀 장악하고 있던, 그래서 힘이 세진 집안 아니냐 그를 통해, 뭐 이런 썰이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단순히 뜻만 가지고 본 거고, 그 연개소문 집안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구려 역사하면 자주 듣게 되는 명칭이 그 연나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유명한 세력 5부 5개 중에 하나. 이 고구려 5부가 뭐죠?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이게 이제 그 삼국지 동이전에 나타난 고구려 5부이고, 삼국 사기에는 계루부, 비류나부, 연나부, 관나부, 환나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두 사서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건데, 일단 계루부는 똑같죠, 양쪽이.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그 전로부를 그 아래 이제 연나부로 이제 보통 같은 걸로 보죠. 해서 이제 그 단재 신치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개소문의 집안이 이게 예? 그 연나부 쪽 그 라인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죠. 근데 연나부는 그 한자가 이거예요. 한자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연개소문 가문이 그 연나부에서 나온 거냐, 맞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뭐 우리 다르다, 한자가 다르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한자 자체가 그 음차라면 중요한 건 발음이니까 프랑스 불란서 뭐 그런 뭐 한자의 그 의미 자체, 이 단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에이 아니다, 한자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걷다 갖다 붙이냐 이런 관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관점 아니다. 그러니까 딱히 지금 어느 쪽이 맞다 그건 아니고 그냥 두루두루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관점, 연개소문 집안이 만약에 이제 연나부 쪽에서 이제 나온 거다, 이 관점을 이제 볼라치면, 연개소문이 이제 나중에 고구려 왕을 거꾸로 때리는 정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연나부라는 집단의 역사가 그 고구려 왕들과 참 이전부터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 왔던 집단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개소문의 추후 행적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연나부를 좀 살펴보면 사실 이 고구려라는 나라의 성립을 이해하기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고구려 5부죠. 이 5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서별로 이름은 다르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유독 이름이 같은 게 하나가 있죠. 바로 계루부. 이건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집단이었죠. 즉 왕을 배출하는 왕족 집단이었다. 한국 사기, 삼국지, 양사서 모두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일치한다는 것에서부터 이 계루부가 그만큼 다른 부들보다 더 중요하고 두드러진 위치였다라는 것의 반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그 계루부하고 혼인을 맺으면서 활동했던 게 그 바로 그 전로부, 연나부죠. 비록 이 그 계루부하고 연나부가 혼인 관계에 있기는 해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동천왕 이야기하면서 다뤘던 그 잠깐 소개드렸죠. 이 두 집단의 치열한 경쟁을 연개소문이 연나부 쪽 그 라인 출신이다라는 관점을 믿으면 더더욱 그렇고, 또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그 왕족 계루부하고 연나부의 히스토리를 통해 고구려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왕과 그의 다른 유력 세력 간의 히스토리를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고구려라는 나라를 좀 이해하기 위해선. 왜냐하면 결국 연개소문도 왕이 아닌 왕한테 들고 일어났던 유지 세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구려 사회에서 연개소문 같은 사람이 또 없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그 유명한
명림답부. 이 명림답부도 연나부 출신이에요. 만일 연개소문이 연나부 출신이라면 명림답부는 연개소문의 오랜 선배님이 되는 거죠. 정변 선배. 이 그 연나부, 명림답부의 생애를 보면 좀 흥미로운 게 거의 연개소문 판박이에요. 고구려 7대 왕으로 불리는 차대왕이라고 있거든요. 그 연나부 명림답부는 이 그 차대왕의 신하였죠. 근데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차대왕을 갈아버리죠. 차대왕을 시해하고 자기가 다음 왕인 8대 신대왕을 옹립합니다. 연개소문하고 행적이 너무 비슷하죠. 그 연개소문도 그 이전에 있던 그 영묘왕을 해치워 버리고 보장왕을 세우고 절대 권력을 잡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똑같은데 더 비슷한 건 이 명림답부 하면 또 유명한 게 뭡니까? 바로 청야전술. 근데 이걸 누구 상대로 쓴 거예요? 한나라의 침공을 상대로 쓴 거죠. 삼국사기 명림답부 열전. 한나라 현도군 태수 경림이 대병을 이끌어 고구려로 쳐들어왔다. 신대왕이 신하들에게 어찌할까를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말하길 신하 여론 한나라 군사는 병사의 수가 많은 걸 믿고 우리를 가벼이 여기는데 만일 출정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이 우리를 비겁하다 하며 우습게 봐서 더 자주 침공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으니 한 명이 관문을 지키면 10,000명이 당해낼 수 없는 치세입니다. 한나라 군사가 많다곤 하나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니 부디 군사를 출동시켜 승부를 하십시오. 허나 이 이야기를 듣고 명림답부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한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그걸 모아 지금 강병으로 쳐들어왔으니 정면으로는 그 예봉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병사가 상대보다 많을 땐 나아가 싸우고 적을 땐 지키며 수비해야 한다는 건 병가의 기본입니다. 지금 한나라 병사들은 천리길을 군량을 짊어지고 와서 결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인 후에 들판의 곡식을 미리 모두 거두어 텅 비게 만들고 버틴다면 저들은 잘해야 한 달을 못 버티고 지쳐 퇴각할 것입니다. 그때에 반격하면 비로소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군사는 명림답부의 이 청야 전술에 말려 쩔쩔매다가 배고파서 퇴각하게 되는데 이때 명림답부가 수천의 기병을 친히 거느리고 지휘함에 뒤를 급습. 삼국사기에 따르면 한나라 군사가 대패하여 한 필의 말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였다라고 나올 정도로 역대급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순서가 연개소문하고 똑같아요. 정변으로 기존 왕 제거, 그리고 거대한 외적의 공격, 그에 맞서 정면으로 싸움, 격퇴 대승. 거의 평행 이론급으로 똑같거든요. 쳐들어온 게 한나라가 당나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후 연개소문의 이 정변과 당과의 사투, 이 흐름은 우린 그걸 기존엔 철저히 연개소문 개인의 캐릭터에서 발생된 일련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보시다시피 이미 수백 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후일 연개소문의 활동은 굉장히 그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상당히 구조적인 사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연개소문 개인 캐릭터의 영향이 전혀 없냐, 그런 흑백 논리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개인의 역량과 캐릭터, 물론 그 요인도 있었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구조적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인 연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럼 얘기를 좀 해보고, 개소문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정체를 또 한번 추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일단 삼국사기에는 그 이름을 개소문 혹은 개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료 외에도 그 연개소문 및 그 조상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발견이 20세기 초에 있었죠. 바로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의 묘지명이 1923년 로양에서 발견이 된 거죠. 굉장한 발견인데, 여기 연개소문 집안, 그러니까 가계, 즉 그 연개소문의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묘비에는 연개소문의 이름이 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문이냐 개금이냐. 연개소문 묘비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의 성은 천이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공은 남생을 얘기하는 거죠. 천이며, 그러니까 원래는 연인데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휘 이름은 남생이고 자는 원덕이다. 멀리서 계보를 따져보면 원래 천에서 생겨 나왔으니
봉이 단열해서 뭐 9색깔 깃털을 들어 신령스러운 모습을 지녔었다. 뭐 이렇게 신성한 내용이 있고, 증조부는 자유이며 조부는 태조로서 다 망리지를 역임하였고, 이렇게 나오고,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아버지 계금은 태대대로였는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모두 쇠를 잘 뿌리고 활을 잘 쏘아 군권을 아울러 쥐고 나라의 모든 권세를 오로지 하였다. 그러니까 쇠를 잘 부리고 활을 잘 쏘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해서 이 계금이라는 게 그 금자 있잖아요. 그래서 쇠, 철, 재련 뭐 이런 쪽하고 관련 있는 이름이 아니냐, 일단 이런 썰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묘지명에 쇠를 잘 부린다라는 직접적 언급이 있고, 쇠, 철의 그 재련, 파워, 기술, 이게 곧 당대로서는 무기와 방어구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였을 테니까 연개소분 집안이 질 좋은 철광석 산지를 영지로 장악하고 그를 통해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내서 그걸 기반으로 강력한 무력을 갖춘 그러한 게 연개소문 집안의 힘 아니었는가. 우리가 금자를 뭐 쇠금이라고 하잖아요. 쇠. 그래서 이제 그 계금에서 이 금자를 말이에요. 이게 쇠금자니까 이걸 이제 쇠라고 바꾸면 개쇠가 되지 않습니까? 금을 쇠라고 본다면 개쇠, 개쇠, 개소, 개소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면 이제 그 계금하고 개쇠, 개소, 개소문은 다른 게 아니라 표기상의 차이였지 뜻은 뭐 거의 대동소이했던 것 아닌가. 이제 개소문이 개쇠. 그래서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해서 이제 물이 샘솟는 연못과 쇠, 철, 이게 연씨 집안의 힘의 그 원천이었나? 이런 설이 있는 거고요. 만일 물과 쇠를 장악한 집안이었다면 고구려 사람들이 연개소문한테 그렇게 꼼짝 못하는 것도 심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연개소문이라는 이름의 그 당시 발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린 지금 이걸 연개소문이라고 발음하고 있지만 당대 발음은 어땠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서기에 보면 연개소문을 이리카스미, 한자로 이리가슴이죠. 이리카스미, 이리가슴이. 당연히 음차하겠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이리가 연, 카, 가, 개, 요건 개, 스미, 수미, 요건 이제 소문. 예? 이리, 연, 카, 개, 스미, 수무 해서 이리카스미, 이리가슴이, 이게 연, 개, 소문.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보기도 하는 거죠.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는 이제 연, 이리, 연, 연못을 뜻하는 그 어울 발음에서 나온 거고, 이리는 어울 발음에서 나온 거고, 이거 가, 개 이렇게 이어지는 건 그럼 뭐냐? 가장자리. 그러니까 이제 그 가에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야, 너 왜 그 가에 있어? 가운데로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요거는 개는. 그다음에 그 스미, 수미 이건 이제 쇠, 스미, 수미, 쇠. 그러니까 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음은 아마 그 쉼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발음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치면 당시 연개소문의 발음은 고구려식으로는 얼가쉼이 아니었을까? 얼가쉼. 연개소문 얼가쉼.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가쉼. 그러니까 연못, 가에 철. 연못 주변 철. 연못 근처 철. 연개소문. 이게 이제 그 연개소문 이름의 그 실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추론이 있습니다. 연못 주변에서 나는 철이라면 뭐 거기는 물도 나고 철도 나고 정말 좋은 지역이겠죠. 일전에 그 석탈의 영상에서도 석탈해가 외지에서 철 재련수를 가지고 들어와 신라의 세계문을 잡았다라는 설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뛰어난 철 재련 기술, 이걸 뭐 당시에 그런 기술을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마음씨 좋게 여기저기 알려줬을 리도 없고, 그 연개소문 집안이 고구려 내에서 가장 질 좋은 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졌었다면 그걸 뭐 다른 사람들에게 왜 알려주겠습니까? 집안만의 전매 특허로 쓰면서 그를 통해 경제적 부를 쌓고
그 부는 당연히 사병 양성을 통한 무력 장악 이런 흐름으로 갔을 테죠. 아까 전에 이제 연개소문 집안이 연나부 출신이라는 관점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철을 통해 부와 힘을 장악한 어떤 집안이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름에도 이러한 철의 내용이 강하게 새겨진 아예 이름 자체에 개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그 집안의 힘이 전통에서만 나온 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 특출난 그 특징적 기술 때문에 나왔다라는 또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연개소문 집안이 그 비교적 신흥 귀족이 아닐까. 철 등 어떤 산업의 부흥을 통해 비교적 최근에 솟구친 근래에 솟구친 그런 집안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신흥 귀족 연개소문 가문과 구기득권 귀족들의 충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 연개소문의 활동을 해석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거죠. 뭐 신흥 세력과 구기득권의 그 충돌은 뭐 어느 역사에서나 자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구기득권 쪽 사람들은 개소문 저 자식 뭔데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설쳐대는 거야? 옛날엔 우리 집안 아래서 빌빌대던 것들인데. 삼국사기 같은 것을 봐도 연개소문이 고구려 구귀족들하고 알력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삼국사기 개소문에 붙인 동부 혹은 서부 대대로가 죽자 그가 연개소문이 응당 뒤를 이어야 했으나 나라 사람들이 개소문의 성품이 포악하다 하여 미워했기 때문에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처 다른 유력 귀족들이 개소문이 당연히 가져가야 할 자리도 못 가져가게 엄청 방해했다는 거죠. 이에 연개소문은 일단 고개를 숙입니다. 철저하게. 삼국사기 소문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들에게 사주하며 그 직을 임시로 맡을 것을 간청하면서 만약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쫓겨나도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다녔다. 이에 여러 사람들이 소문을 불쌍히 여겨 마침내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구기득권들한테 철저하게 발발 기어서 겨우겨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개소문과 여타 귀족들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고 연개소문이 발발 기었다는 거는 이쪽 구기득권 전반이 전체적으로 연개소문을 비토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사람들의 소문의 성품이 포악하다 하여 미워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로지 연개소문의 성격 문제였다 이렇게만 써놓고 있지만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뭐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성격이 가지고 올 결과 그게 두려웠던 거겠죠. 아니 뭐 성격 나쁘든 말든 나한테만 피해가 없으면 뭐 하려고 기를 쓰고 반대하느냐. 예를 들어서 성격이 더러워 포악해 근데 그가 취하는 정책은 전부 나한테 유리해. 그럼 오히려 땡큐 아닙니까? 네? 나한테 유리한 정책을 탱크처럼 포악하게 밀어붙여서 관철시켜줄 인간이면 구귀족들한테는 더 좋죠. 그 경우는 오히려 성격 나쁜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성격 문제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격은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정치인들에게. 그게 아니고 연개소문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정책의 방향성 그게 구귀족들은 아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바인데 그러니까 성격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추진력 자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죠. 동력 즉 능력. 그러니까 대개 구기득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게 사례나 이런 데 뭐 성격 문제라고 기록이 돼도 진짜로 그거 일림만무하고 실제로는 능력의 문제겠죠. 저놈 생각하는 정책방이 우리랑 다른데 문제는 쟤는 그걸 추진할 능력이 있어. 이럴 때 이제 비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능력 있다는 걸 성격으로 삐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해서 아마도 젊은 연개소문은 어릴 때부터 고구려의 로열 패밀리 내에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도 다른 귀족 자제들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의 특이함이 있었을 거예요. 즉 경계심이다. 또 삼국사기에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 하나 보입니다. 개소문은 스스로를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녔다. 이게 그 뭔 얘기예요? 마치 예전 주몽이나 혁거세처럼 신비한 탄생, 평범하지 않은 탄생, 알에서 태어났다 급의 매우 신기한 탄생 설화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셀프 서비스로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왜 하겠어요? 왜 했을까? 단순하게 정치적 야심이 있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정치적 슬로건, 하고 많은 짓 중에 왜 이런 셀프 서비스 탄생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나?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 이거는 그 뿌리가 보통 컴플렉스를 커버치기 위해 그러는 게 많잖아요. 마치 그 경제적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더 명품에 집착한다거나 착하지 않은 인간이 더 착한 척하는 해서 그 탄생, 태생에 대한 이런 신화적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다는 게 연개소문 집안이 비교적 신흥 귀족이 아니냐 이런 역의 추론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고구려 내에서 수백 년간 뼈대가 아주 그냥 뭐 뿌리 깊이가 이를 데가 없어. 뿌리가 너무 깊은 집안이야 이러면 굳이 이런 해괴한 탄생설화를 셀프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겠냐. 그러니까 삼국사에 보면 분명히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얘기도 없어. 그냥 스스로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다니며 사람들이 현혹하였다. 이런 식으로 기록된 걸로 봐서 연개소문이 열심히 이렇게 떠들고는 다녔지만 당대 사람들도 그 말을 많이 안 믿었을 개연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몽, 혁거세, 삼국사기 뭐 기록 보면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지 무슨 본인들이 자기 자신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셀프로 떠들고 다녔다 이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사실은 실상은 연개소문이나 주몽이나 다 마찬가지였겠죠. 사실은 뭐 다 셀프 서비스로 떠들고 다녔겠죠. 근데 그건 동일했을 텐데 유독 연개소문만은 셀프 서비스라고 꼬박꼬박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 고대 사회의 여론 반영과 그 기록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기득권층의 여론만을 기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인즉슨 연개소문이 나 사실은 대단한 태생의 사람이야. 즉, 내 비록 신흥 귀족이지만 구귀족들에 비해 신분이나 태생이 절대 꿀리지 않아. 이러고 돌아다녔다는 거고 그걸 사서에 셀프 서비스라고 굳이 기록한 건 지 혼자 떠들고 다녔다고 고구려의 구귀족들이 웃기고 있네. 그 여론이 이랬다는 거겠죠. 이런 추론담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구귀족들의 연개소문 등극 반대나 이런 그 기록의 스타일 뭐 이런 걸 봐서 연개소문은 분명히 고구려 그 기존 주류층들과는 명백하게 결이, 색깔이 다른 인간이었다. 즉 고구려 로열 패밀리 계의 이단아였다.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난생설화도 철저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뭐 주몽이든 혁거세든 뭐 어쨌든 그 외지에서 일단은 들어온 세력입니다. 주몽 같은 경우는 부여에서 나와서 그 졸본 쪽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터를 잡은 거고 당연히 이제 거기에는 또 거기 터줏대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하고 얽혀 살면서도 거기에 원래 터줏대감들하고의 차이를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면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몽 같은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 주몽의 뭐 그 온 주몽의 선대라든가 그런 백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리더가 되려면 구주류들을 장악하려면 나 사실은 대단하다. 태생부터가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한다. 어떻게 보면 난생설화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태어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 뭔가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뭔가를 터뜨리지 않고는 헤게모니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그 컴플렉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새도 그렇잖아요. 뭐 사기꾼 중에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사실은 재벌가의 방계야. 뭐 이런 사기치는 인간들. 우리 아버지의 사촌 형제가 재벌 총수 누구누구의 사위의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외치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났다. 혹은 뭐 연개소문처럼 물에서 태어났다. 이런 시그널은 그만큼 그들이 기존 구기득권들과의 그 갈등 이런 게 있었다. 만만치 않았다. 그런 거에 대한 반증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사기치는 짓이야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연개소문이나 주몽이 하려고 했던 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건국, 개혁, 변혁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 신라나 고구려 같이 나중에 이제 그 엄청나게 강해진 나라들이 그 외부에서 온 세력들과 기존 토착 세력들이 섞여서 나라가 형성된 나라들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는, 근데 이제 원래 고인물은 썩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샤바샤바. 그 좁은 우물한 개구리 이렇게 사는 집단은 그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강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온 외지 세력들이 그냥 기존 토착, 원래 그쪽에 있던 세력들을 다 장악했다,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만 얘기하면 기존 토착 세력이 뭐 수동적으로 끌려만 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들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점을 달리하면. 즉 신규 그 이주 세력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기네들을 받아들여 주는 곳에 정착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 텃세가 강한 데서는 아무리 이주 세력이 힘이 세도 거길 정복해서 장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서 이주한 세력들이 정복, 장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여준 그 지역이 오픈 마인드였다, 다른 데보다 더 혁신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망하는 나라, 망하는 집단, 기업 다 보면은 그냥 계속 주구장창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때론 그 새로운 세력이 와서 갑자기 높은 자리나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용인해준단 말이죠. 이 난생설화라는 다소 무리해 보이는 스토리를 퍼뜨리는 세력이 와서 건국자로 되어 있는, 뭐 고구려, 신라, 백제 다 마찬가지죠. 사실 뭐 온조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온조도 뭐 그 주몽의 아들이니까. 우리 고대사 최강의 삼국 모두가 그 형성이 공통적으로 외지 세력 플러스 토착 세력의 융합 국가였다는 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외부 세력과의 퓨전을 허용한 그 세 집단이 나중에 주변 상대적으로 더 폐쇄적이었을 부족들을 싹 제압하고 각각 최강이 되었다. 이게 그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디서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그 외국의 어떤 아주 유명한 그 선진 기업의 CEO 분은 사람을 채용할 때 그런다 그래요. 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를 동시에 뽑는다. 왜냐하면 그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으면 이게 조직의 시야가 좁아지고, 그래서 기업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뽑으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야말로 옛날 우리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개창 세력 같은 그런 오픈마인드의 CEO인 거죠. 분명히 그 이주 신규 세력이 기존 세력들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는, 찍어 누르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집단이 나중에 이렇게 강해지기는 어렵죠. 일방적 장악 관계가 아니라 와서 분명히 토착 세력이 일정한 최소한의 오픈마인드를 발휘해준 정치적 타협의 관계였을 것이다. 일방적 정복, 지배, 종속 이런 관계였다면 나중에 나라가 그렇게 잘 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석탈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금관, 뭐 가약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신라로 간 뭐 그런 스토리로 이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뭐 나름의 갈등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정착하고, 나중에 왕위를 이양받을 때도 석탈해가 어쨌든 한국 사계는 매우 평화적인 이양이었다라고 나오죠. 뭐 정말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타임머신이 아닌 이상 100%는 알 수 없겠으나 어쨌든 아주 어마어마한 대갈등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하죠. 그런 기술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집단 자체가 다른 데보다 훨씬 오픈마인드였다. 물론 이건 또 반대로 그 받아들인 지역이 주변 다른 경쟁 지역에 비해서 문물 발전 이런 게 좀 늦어서 외지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라면 오히려 뒤처진 게 일단은 나중에 승리 원인이 되는 그런 거라고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여하튼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기존 세력들하고 부드럽게 융화만 하는 걸 택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납작 엎드리지만 결국 나중에는 무시무시한 칼을 뽑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요, 그 애초에 연개소문 쿠데타 자체도 우리가 연개소문이 주도적으로 일으켰다, 폭군 연개소문 뭐 이런 식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그 나중에 그 정변 충돌도 그게 오직 연개소문만의 탓이었냐, 이것도 사실 따져볼 여지가 있죠. 분명히 그 정변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세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좀 더 하시죠. 일단 지금까지 살펴본 그 연개소문의 이름은 일단 그 뜻으로 우리가 한번 쭉 이제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본 거죠.
뭐 이렇게 연못, 가, 근처, 새, 뭐 이런 식으로 뜻으로 보는 건데, 또 그 이 이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연개소문의 정체 파악에 이제 물론 또 힌트가 되고, 또 특히 어린 시절을 아는데 아주 또 의미를 주는 큰 관점인데, 이 개소문을요, 그 뜻 뭐 쇠, 예? 뭐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서리 음차로만 해석하는 관점이 또 있어요. 완전히 얘기가 다른데, 이건 이제 그 단재 선생님의 견해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 일설에 의하면 연개소문이 어렸을 적에 서유, 그러니까 서쪽의 나라들을 주유하고 돌아왔다, 이런 설이 있죠. 그 보통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이러한 컨셉을 채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연개소문이 고구려를 떠나 여기저기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왔다라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밑도 끝도 없는 설정은 아니고, 특히 서유, 고구려 서쪽의 나라들을 한번 청소년 시절이나 젊을 때 휘 돌고 왔다라는 거는, 이 단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나름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기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연개소문을 주인공으로 했을 걸로 아마도 보이는 민담 설화 몇 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그렇거든요. 그 연개소문이 경극에 또 등장하는 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가지 설화 등을 보면 그 당시 그 나름 아주 연개소문이 인터내셔널 글로벌 임팩트가 엄청 강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나라 때 만들어진 소설 중에 귀염객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소설이에요. 우리가 무협소설의 최대 거장이라고 하는 그 고 김용 선생님 있으시잖아요. 신필 김용. 이분이 굉장히 극찬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염객전이에요. 무협소설의 시초가 아니냐, 뭐 이런 평도 있는데, 뭐 당나라 때 이제 두광정이라는 인물이 지었다는 뭐 썰, 뭐 그에 뭐 다른 인물이 또 지었다는 썰, 작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일단 이 두광정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나라 말기, 그리고 이제 5대 19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그 살았던 이 사람이 그 도사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거의 뭐 1000년 전의 소설이죠. 이 소설에 보면 그 귀염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니까 귀염객전이겠죠. 근데 이게 그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그 귀염객이라는 인물이 연개소문하고 뭔가 범상치 않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인 건데, 연개소문하고 연관성, 특히 말씀드린 연개소문의 서유, 서쪽 나라로의 그 젊은 시절의 외유, 이거랑 좀 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 흔적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소설 때문에. 그럼 내용이 뭐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무대는 수나라 때입니다. 고구려를 친 그 나라죠. 당 이전 나라. 그 이정과 홍불녀라는 그 두 부부가 이 작품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정이라는 건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당나라의 아주 유명한 기국 공신이죠. 그 능령각 훈신, 공신이라 그래가지고 24명의 당태종 이세민을 도와 당을 만든 핵심 공신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실존 인물을 모델로 등장시켜서 무협소설 한 편 쓴 건데, 그 내용이 뭐냐? 1000년 전 작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개소문과 연관성 등등 좀 따져볼 겸. 이 때는 수나라 때였습니다. 수나라 황제 수양제가 있었죠. 그 시기에 이제 그 양소라는 고관대작이 있었어요. 이 소설상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호화사치스럽고 방자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막 청탁하러 막 바리바리 이 사람한테 이제 싸들고 갔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거만하게 왔어? 그래. 그 물건은 거 거기 놓고 가.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그 당나라 24 개국 공신 중에 한 명 이정, 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이정은 무슨 관직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냥 평민이었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이 고관 대작을 찾아가서 본인 나름으로 이제 그 수나라를 위한 정책 제안 이런 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정책 제안 겸 본인 구직 활동이기도 했겠죠. 뭐 예전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양손이 이제 늘 하던 대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내리 깔아보면서 넌 뭐야? 뭐 이런 태도로 이제 그 이정을 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은 예를 갖춰 말하길 지금 천하는 대난세로 오만 영웅들이 앞다투어 봉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양공께서는 황실의 중신으로서 반드시 우수한 호거를 휘하에 서둘러 넣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또 일가를 하는데 그럴진데 오늘 일이 저를 대하시는 것처럼 찾아온 빈객을 거만하신 태도로 응대하는 것은 우수한 호거를 모으실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양소라는 사람도 대단한 게 이게 일기 어떻게 보면 백수잖아요, 이정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일가를 하니까 또 여기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랬군. 내 미안하오 잘못했소. 이래가지고 여기서 사과를 하고 이정이 낸 전책들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해서 여기서 그 둘이 그 깊은 악수를 나누고 이정이 양소 집에서 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 이정을 아주 심상치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이 양소의 집에서 붉은 먼지털이개, 이걸 이제 그 홍불이라고 소설에서 하는데 그걸로 이제 먼지를 털고 있던 시녀였습니다. 이 시녀를 여기서 이제 홍불녀라고 부르는데 이 시녀가 이정을 눈여겨보다가 이정이 이제 자기 묵는 원래 그쪽으로 돌아가자 이정하고 양소와 같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양소를 모시며 같이 듣고 있던 한 관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대체 저분은 뉘시며 어디에 살고 계신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해서 그 관리가 누구고 지금 뭐 어디에 묵고 있다더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 홍불녀가 이정에 대해서 그 물어본 내용까지 나오고 장면이 또 바뀌어요, 소설에서.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오경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정이 묵고 있는 여관의 방을 갑자기 누군가 찾아가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이정이 이 시간에 대체 뉘시오 이러고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자주색 도포와 두건을 쓴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던 거죠. 그 괴이한 모습에 흠칫 놀란 이정. 뭐요 당신은 대체? 그래서 이제 그 괴인이 그 말을 듣고 뒤집어 쓴 두건을 싹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미색을 지닌 말씀드린 그 홍불녀가 그 눈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뭐 놀랍긴 마찬가지죠. 이정 입장에서는. 해서 묻습니다. 아니 귀수는 대체 뉘시길래 이 시간에 내 방문을 두드리신 게요? 홍불녀. 저는 일전에 찾아오셨던 그 양공 댁에서 먼지털이를 하고 있는 시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하튼지 간에 이 야심한 시각에 문 앞에 사람 세워놓고 계속 뭐 얘기만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정이 알겠어. 어쨌든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하고 방 안으로 이 홍불녀를 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서 이제 불을 켜고 찬찬히 홍불녀를 이정이 살펴보는데 이 홍불녀는 약 18, 19세 정도의 나이에 대단한 놀라운 미인이었던 거죠. 방에 들어온 홍불녀는 이정에게 우선 공손히 절을 올립니다. 이정도 황급히 맞절을 하죠. 그러면서 홍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간 오랫동안 양공을 모시면서 수많은 방문객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정공과 같은 훌륭하신 분은 일절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자고로 이끼는 혼자서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는 제 삶, 지금보다 더 높고 큰 나무에 의지하며 사는 이끼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양공집을 나와 귀공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그 이정은 굉장히 그 듣기 좋은 얘기면서도 동시에 큰 걱정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양공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알아주는 세도가 아니오.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내가 그 양공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빼내오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소. 걱정이 되는 거죠. 권세가니까. 이에 홍불녀는 답합니다. 그 양공은 비록 지금은 권세가 대단하다고는 하나 이미 기력이 쇠해 죽은 시체나 다름없고 겨우 연명이나 하고 있을 뿐인 인간입니다. 현재의 권세에 눌려 그런 인간 따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집의 기녀 중에
양공의 최종적 몰락을 예견하고 도망친 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손은 굳이 그런 이들을 뒤쫓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에 대해선 제가 이미 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 걱정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녀의 청산유수 같은 이 발언에 놀라는 이정은 이제 그녀의 이름을 이제 묻게 됩니다. 이름이 뭐요? 홍불료는 저는 장씨 가문의 첫째 딸입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이정에게 이 홍불료는 그야말로 선녀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한 일로 해서 이제 이정이 그 난데없이 천하 미녀를 품에 이제 얻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삽니다, 한동안 거기서. 근데 이제 이 홍불이 그 너무 미녀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 수수에 자꾸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정체가 원래 권세가 집안의 시녀였기 때문에 사실 그 이런 엄청난 미녀, 시녀를 뭐 양소 이 양반도 뭐 가만 놔뒀겠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이 양소도 사실은 그 단단히 열받아 있을 확률이 크단 말이죠. 뭐 홍불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해서 이제 그 막 사람은 계속 기웃대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정은 한동안 굉장히 좌불안석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 양소의 집에서 도망친 기녀를 찾는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게 돼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정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하고 식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찾아온 이 천하 미녀를 놓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이정. 근데 또 이게 보니까 홍불려 말처럼 또 아주 열심히 찾는 것 같진 않기도 했어요. 그래도 일단 이정은 뭐 여기를 계속 있다면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뜨자 해서 이제 황급히 짐을 싸가지고 이 홍불려를 남장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길을 떠나죠. 일단 그 고을을 벗어나서 쭉 가다가 또 한 여관에 묵게 되는데, 근데 여관이 무슨 뭐 건물에 뭐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진 데가 아니었던지 요리는 바깥에서 모닥불 같은 거 피워서 뭐 거기서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데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정이 그 모닥불 피워서 고기 요리 이제 막 만듭니다. 내가 해주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정이 막 열심히 요리하는 동안에 홍불은 그녀의 이제 긴 머리를 이렇게 빗고 있는 거고. 근데 이때 웬 범상치 않은 인물이 밑도 끝도 없이 쓱 머리를 빗고 있는 홍불려 근처로 다가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 인물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갑자기 나타난 이 나그네는 그 체격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이었는데, 근데 그 수염이 붉으면서도 마치 용의 그것처럼 꾸불꾸불했다. 이 기이한 인물은 자기가 둘러매고 있던 가방을 휙하니 이정과 홍불 근처로 던지더니 그 가방을 베고 누워서 머리를 빗고 있는 초미녀 홍불려를 밑도 끝도 없이 범상치 않은 눈길로 강하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리를 하고 있던 이정은 엄청난 분노와 경계심을 동시에 품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정과 홍불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기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 용 모양 수염의 사나이, 즉 규염객, 그러니까 염이 수염이고 규는 이제 규룡이라고 해서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규염객이죠. 근데 문제는 그 규염객 이 사람의 그 실존 모티브 인물이 바로, 그러니까 이 정도 실존 인물을 지금 모티브로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그 실제 모티브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연개소문이다. 이런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천년전 소설에서 그 규염객이라는 이름의 연개소문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그 조선의 실학자 홍대용, 이덕무 그리고 단재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정체불명의 규염객의 실존 모델이 연개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설이니까 그건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서술되고 있는 이후에 그 규염객의 여러 행동이 그 연개소문이 서유를 했다고 하는 그 젊은 시절에 대해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럼 이제 그 용수염, 규염객, 연개소문이 모델인가 싶은 이 인물과 후일 당태종 이세민의 최측근이 되는 이정, 이 두 사람은 이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서로 겪게 되는가, 뭐 소설이긴 하지만
갑자기 다가온 이 연개소문 모티브로 보이는 이 귀염객, 이제 그 초미녀, 홍불녀를 향해서 아주 그냥 강렬한 눈빛을 마구 쏘아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정이 극도의 경계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또 다른 연개소문의 그 젊은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설화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제가 또 하나 소개를 다음 편에 드리고, 그 다음에 연개소문 이름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도 있는데 왜 그 얘기는 오늘 안 해?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해석에 대한 얘기도, 이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다음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뭐 그것도 이제 그거 관련된 또 재밌는 설화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다음 편에 더 재밌는 본격적인 내용 계속 이어나가도록